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협동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 초협력자, 세상을 지배하는 5가지 협력의 법칙, 마틴 노악 교수의 책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했었지. 겨울 바람이 불 때 너에게 줄 여름 이야기를 데려온다고. 울부짖던 여름도 결국 지나갈 거야. 나를 웃게 했던 그 이름을 여기에 새기러. 잊을 리 없었던 이름과 아껴둔 별들은 흐르던 푸름과 구름도 그날이 됐어. 안녕. 너의 계절을 사랑해. 나의 여름을 주었다. 추운 겨울밤 우린 누구보다 뜨겁게 춤을 춰. 설명이 밤이 떠나도 우리가 돌려준 여름밤의 기억 무엇보다 뜨거웠을 거야. 오늘만은. 들어올린 손들과 하늘을 닮은 함성. 나에게 펼쳐진 건 가장 예쁜 무지개. 우리 약속했던 겨울나무 아래에서 숨겨뒀던 여름을 꺼내었다. 잊을 리 없었던 이름과 간직한 사랑은 흐르던 푸름과 버텨낸 시간이 오늘 밤 우리의 손을 타고 춤을 춰. 이곳에 그려진 이 계절은 뜨거운 여름이 되었다. 사랑을 외치던 그때가 온 것처럼 모두가 이 노래를 외쳤다. 그때 우리가 흘렸던 눈물만큼 우리의 미소가 흘렀다. 너희가 있어서 이 겨울도 아름다울 거야. 오늘 밤 이곳에 그려진 이 계절은 뜨거운 여름이 되었다. 사랑을 외치던 그때가 온 것처럼 모두가 이 노래를 외쳤다. 그때 우리가 흘렸던 눈물만큼 우리의 미소가 흘렀다. 너희가 있어서 이 겨울도 아름다울 거야. 노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협동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쭉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전 시간에 지난주에 간단히 좀 알아보면 협동의 메커니즘 5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째는 직접 상호성, 둘째는 간접 상호성, 셋째는 공간 선택, 넷째 집단 선택, 다섯째 혈연 선택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외울 거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직접 상호성은 그런 거였었죠.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주고받는 거. 기브 앤 테이크. 네가 내 등을 긁어주니 긁어다오. 나도 긁어주겠다. 주고받는 상황에서 협동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오랫동안 이런 현상을 많이 보이는데, 특히 단골 손님과 이제 주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협동의 메커니즘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골한테는 뭐 하나도 더 집어주지 않습니까? 단골은 나한테 무슨 혜택이 있을 걸로 알고 계속 그 가게만을 이용을 하는 거죠. 주인과
단골 손님과의 기브앤테이크 관계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공동체 안에서만 형성이 된다. 그 계속해서 작동이 잘 된다는 거죠.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한테는 단골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직접 상호성에 관련된 이야기였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좀 바꿔서 왜 이강인은 손흥민한테 패스를 안 했을까요? 사람들이 왜 분개를 하냐면 그건 팀플레이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죠. 그죠? 그것은 정말 이기적인 행동으로 자기의 감정을 앞세워서 팀플레이를 망쳤다 하는 거죠. 결국에는 게임의 패배까지 이르게 했다라는 것.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분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기심을 앞세워서 자기의 팀을 망치는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만으로 존재하는 팀은 존재를 할 수가 없죠. 결국은 자기가 그 순간에는 그 분풀이가 되고 자기한테 득이 될 것 같아도 결국은 계속해서 이기적인 팀으로 결성되는 팀은 이타적으로 결성되는 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간접 상호성입니다. 간접 상호성. 이게 뭐냐? 간접 상호성은 한마디로 평판입니다. 평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직접 상호성이 너와 나 둘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근데 너와 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사회라는 것이.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협력도 하잖아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진을 봤냐면 상당히 화제가 돼 있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핑크색 우산을 들어서 억수같이 그 막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는 그러한 그 장면인데 누가 뒤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핑크 우산을 들고 가는 젊은 여자가 있었고요. 자기는 거의 다 옷이 막 흠뻑 젖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리어카 폐지 줍는 나이든 늙은 노인, 남자 늙은 노인이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 우산으로 그 노인을 우산 씌워주는 거죠. 자기는 다 젖고 노인의 끌고 가고 있는 그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 그 뒤에서 찍었는데 젊은 여자가 핑크 우산을 들고 나이든 늙은 폐지 줍는 노인을 저 우산을 씌워주는 그런 사진 한 장이거든요. 사람들한테 상당히 감동을 주고 야 아직도 이런 사회가 있구나 하는 훈훈한 그런 감정을 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간접 상호성입니다. 그 여자와 할아버지는 다시 만날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없었는데 그 사람은 그 여자는 노인한테 우산을 씌워줌으로 해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직접 상호성과는 상반되게 내가 당신의 등을 긁어주면 꼭 당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나의 등을 긁어줄 것이다 하는 어떤 기대감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늙은 할아버지를 도울 때 할아버지가 직접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이것을 함으로 해서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저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서로가 속이는 짓을 한 다음에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금방 잡히죠. 근데 그럴 때는 직접 상호성이 발생을 하지만 사회가 확장되고 복잡해지고 커지면은 그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간접 상호성이라는 거예요. 소문이나 잡담 이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평판을 측정을 하고 그 평판이 근거가 돼서 협력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야, 저 나쁜 애야. 버릇 없어. 싸가지 없어. 라는 평판을 듣게 되면 그 사람하고는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근대로 넘어오면서 공동체가 점점 늘어나고 확장이 되고 이제 경제적으로 교환을 하면서 이제 연결망이 상당히 세분화되게 구축이 되면서 가능하게 된 그 간접 상호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저 책에서 말하기는 언어를 비롯해서 많은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끔 인간의 뇌가 진화하는 데 한몫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회사에서도요. 회사에서도 사람을 한 명을 평가할 때 그 상호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상사가 부하 직원을 평가하기도 하고 부하가 상사 직원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료의 평판으로 그 사람을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것이 이제 간접 상호성을 염두에 둔 인사 평가 방법의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간접 상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유지희의 어른이 된다는 것, 그리고 테리가 부르는 우리가 서로 몰랐더라면까지 듣겠습니다. 까마득한 내 시절은 어두워 잘 보이지가 않네요. 어쩌면 오늘 내가 되기 위해 많이도 슬퍼했었나 봅니다. 시간이 약이라던데 내게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나는 여전히 어리고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봅니다. 헤어짐은 늘 괴로웠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저 아래로 떨어졌죠. 아파했죠. 자책하고 울고 나면 그제서야 한 걸음 더 나아갈 힘이 생겼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어쩌면 난 안 되는 앤가요. 왜 이따금씩 꿈을 꾸게 만드시나요. 난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늘 어딘가 비어있죠. 익숙해서 아무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고 되뇌이다가 한껏 웅크린 나를 발견하죠. 꺼져가는 불빛에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죠. 나도 한때 빛이 나던 시절이 있었죠. 해맑은 웃음이었어. 꼭 내가 아닌 것 같죠. 어디로 가버렸을까. 언젠가 다시 와줄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어쩌면 난 안 되는 앤가요. 왜 이따금씩 꿈을 꾸게 만드시나요. 난 모르겠어요. 다 모르겠어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어쩌면 난 안 되는 앤가요. 왜 이따금씩 꿈을 꾸게 만드시나요. 난 모르겠어요. 사실 알겠어요. 우리가 서로 몰랐더라면 어땠을 것 같아. 이긴 시간이 없던 거라면 어땠을까. 돌아가긴 너무 늦었잖아. 이 공기마저 차가워졌잖아.
따뜻했었지 눈물도 닦아주던 너 알고 있었지 사랑을 주는 방법 아이디어는 너란 서툴렀어 너의 아픔을 알고도 모르는 척했어 그래도 항상 웃어주던 너인데 그 웃음마저 잃어버리게 만들었어 난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 뭐든 다 해줄 수 있는데 아니면 차라리 너에게서 나란 기억을 지워낼 수 있다면 난 할래 Girl 넌 어디든지 누굴 만나도 빛날 테니까 It's okay 내가 아닌 게 나 너의 곁엔 우리가 서로 몰랐더라면 어땠을 것 같아 이긴 시간이 없던 거라면 어땠을까 돌아가긴 너무 늦었잖아 이 공기마저 차가워졌잖아 알고 있어 나도 얼마 안 가서 후회할 거란 걸 어떻게 내가 널 떼어냈겠어 널 끌어안기엔 나라는 무댄 그 아름다운 날개를 펼쳐내긴 좁았어 I gotta go back to town 나 찌꺼린가 봐 익숙한 멀어짐이 두려웠다는 걸 봐 아직 전하지 못한 얘기가 참 많아 물어보지 못했어 넌 나에게 왜 웃어줬던 거야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말야 더 아픈 건 너가 지었던 그 숨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그게 날 미치게 만약 우리가 서로 몰랐더라면 지금 넌 행복할 수 있었을 거야 If we 만약 우리가 지금이 아니었다면 조금 늦었더라면 그때 우린 달랐을까 우리가 서로 몰랐더라면 어땠을 것 같아 이긴 시간이 없던 거라면 어땠을까 돌아가긴 너무 늦었잖아 이 공기마저 차가워졌잖아 우리가 서로 몰랐더라면 어땠을 것 같아 이긴 시간이 없던 거라면 어땠을까 돌아가긴 너무 늦었잖아 이 공기마저 차가워졌잖아 자,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상호성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간접 상호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얘기인데 공간 게임이라는 주제로 되어 있거든요. 공간 게임이 뭘까요? 공간 게임, 네트워크 상호성 뭐 이렇게 풀이도 하긴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잘 도와줘요. 그렇죠? 그리고 절에 다니는 분들도 우리 끼리끼리 집단이 있고, 그다음 취미가 같은 생활, 취미라면은 뭐 등산이나 골프나 뭐 그런 동호회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 더 훨씬 잘 도와줍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요? 그렇죠. 네트워크 상호성, 공간 게임은 우리는 모든 사람과 다 친하지 않고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과 더 친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좀 나 좀 빌려줘, 뭐 망치 좀 빌려줘 할 때 옆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생소하게 모르는 집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네트워크 상호성이라는 건데, 이 일정한 동일 영역 안에서 어떠한 영역이 있고 바운더리가 있고 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협력이 진화에 영향을 주더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공간 선택은, 공간 게임은 죄수의 딜레마라는 거하고 지리적 요소라는 개념을 이제 결합시킨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물이 지은 협력자가 살아남는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한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회 구성원은요 무조건 잘 섞이지 않고 내 생각이나 의견이나 예를 들면 정치적 신념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뭉치거나 사회적으로 유사한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끼리 함께 어울리는 경향이 강력하죠. 무슨 뭐 학교 출신이다, 무슨 지역 출신이다,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걸로 막 서로 엮어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네트워크 상호성인데, 그 협력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치를 형성하잖아요. 그러면 서로한테 이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득
지속되는 그런 어떤 바탕적인 기질 그걸 근본으로 해가지고 배신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협력자하고 배신자가 섞여 있는 어떤 조직이 있다고 봤을 때 그 조직 내에서 배신자는 둘이만 협력자와 배신자가 만나면 배신자가 항상 이득을 보겠죠. 협력자는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사기를 치니까 또는 먼저 잔꾀를 부리니까 그렇죠. 둘이 만나면 항상 협력과 손해를 보게 되는데 자연 선택 결과 자연적으로 자연 선택이라는 적자 생존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한 그 이타적인 사람들이 도태되거나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협력자들끼리 모이면 서로 이득이 되고 배신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 협력자들끼리 모여서 그 산출해내는 그 퍼포먼스가 결과물이 훨씬 이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손해가 있는 집단보다는 그렇죠. 손해가 있는 집단은 개인적으로 이득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협력자들이 모인 집단에 대해서는 손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략을 수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네트워크 상호성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전략이 자연 선택의 결과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그 네트워크 상호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쩌면 뭐 뻔하고 쉬울 수 있는 얘기를 좀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대 넘지시 건네놓사 허락 없이 맘에 담고서 아무도 모르게 키워왔죠. 한 송이 그 꽃을 그댈 향한 나의 계절은 언제나 봄날 같았지만 나를 향한 그대 계절은 언제나 차가웠죠. 그대의 봄을 느끼고파 마음을 자꾸 들키고파 그대의 봄에 가닿아서 이 꽃을 보여주고 싶어. 허나 계절을 착각한 꽃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대의 주변을 맴돌다가 고개를 푹 숙이기로 하죠. 그댈 바라보게 된 건 시간이 계절을 데려오듯 겨울 지나 꽃을 피우듯 당연한 일이었죠. 미풍이 불어오는 날에 살며시 고개를 돌리면 그곳엔 언제나 그대 모습 언젠간 봐주지 않을까. 어느 계절을 착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쯤 나도 알고 지금쯤일 듯 커피숍에서 너의 품속 우리 같이 마시던 새벽 카페는 gone 울리지 않네 폰은 전화 걸어봐도 에이, 그럼 내가 어떻게 널 볼 수 있을까 유치하게 널 기다려볼까도 생각 그건 나답잖아 그 다음 생각들에 더 빠져있다 포기해야 되나 생각했다 난 또 답이 없는 폰을 보다가 멍청처럼 내 담곡처럼 오늘 밤도 난 후회로 지내거든 겪어보니 난 유체도 너니만 돼서 이번 한 번일 거야 듣고 있는 거다 아니까 눈 감아줘 babe 한 번만 더 내게 와 어제와 같이 사랑한단 말 제발 해줄게 거짓말 같은 말이겠지만 이번이 마지막 널 놓치고 싶잖아 난 네가 자초한 거짓다 나도 하나한테 했던 건 거짓이야 너 아님 누구하고 붙어있겠어 시간도 안 가 사진만 보담도 생각하면 된대 하루 종일 너의 생각에 빠져있다 혼자일까봐 나갔던 약속들에 말없이 혼자 있어 넌 그때 왜 우리 좋았잖아 바보 같았네 나 돌아갈 수 없겠지만 해줄게 거짓말 같아 넌 믿지 않지만 답이 없는 폰을 보다가 전화를 걸어 내일 전곡처럼 애써 괜찮은 척해만 했거든 지나보니 난 여전히 너니만 돼서 이번이 마지막 듣고 있는 거다 아니까 눈 감아줘 babe 한 번만 더 내게 와 어제와 같이 사랑한단 말 제발 해줄게 거짓말 같은 말이겠지만 이번이 마지막 널 놓치고 싶잖아 오늘은요 그 초협력자라는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초협력자에서 제시하는 5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협력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5가지 법칙, 직접 상호성, 간접 상호성, 공간 선택, 집단 선택, 5번째 혈연 선택까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집단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책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집단 선택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개념이 옛날에는 그렇게 그 주류로 취급받지 않았던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이 집단 선택을 통해서 협력의 개념을 잘 설명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집단 선택 이 법칙은요 부족끼리의 전쟁을 생각하면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떤 특정한 환경이 있죠. 그 환경에서 협력이 개체에서의 수준도 향상을 시키고 그리고 상위 그 어떤 집단에서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혹시 사슴 사냥 게임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원시 인류에서 어떤 산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산에 사슴이 살고 있어서 사슴 사냥을 하러 가기로 합니다. A하고 B가 사슴을 사냥을 하러 가기로 해요. A가 얘기하죠. 오늘 가서 사슴을 한번 같이 사냥을 해보자. 너는 저쪽에서 나는 이쪽에서 계속해서 산 꼭대기로 사슴을 계속해서 몰고 올라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사슴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고기를 나눠 갖자 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A든지 B든지 배반을 해버리면 사슴이 그쪽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사냥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A는 이쪽에서 B는 저쪽에서 사슴몰이 사냥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쯤에서 발생을 합니다. B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사슴을 잡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언제까지 가야 될 보장도 없고 그런데 마침 B 눈에 뭐가 눈에 띄었냐면 토끼가 눈에 띈 겁니다. 토끼. 사슴보다는 먹을 게 없죠. 하지만 한 끼 정도는 때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B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A와 끝까지
사슴 사냥을 해서 성공을 할 것이냐. 근데 불확실하죠. 그리고 B가 생각하기로 A도 A 눈에도 토끼가 눈에 띄었을지도 모른다 하는 거죠. 그러면 B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끝까지 해서 배신하지 않고 사슴 사냥에 매진을 해서 큰 열매를 딸 것이냐, 아니면 눈앞에 토끼를 선택을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B는 토끼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A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사슴 사냥에 실패를 하는 거죠. A는 협력을 하려 했고 B는 배반을 하는 거죠. B는 토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A는 허탕을 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럼 A는 배반했던 B를 선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A는 C한테 와서 얘기를 할 겁니다. 사슴 사냥을 가자. C는 얘기를 하죠. 왜 B랑 가지 않고 나랑 가려고 하느냐. A는 얘기를 하죠. B는 토끼를 잡는 배반을 했다. 우리는 같이 협력해서 사슴을 사냥을 하자. 그렇게 해서 A는 C와 같이 사슴 사냥을 하게 되고, C는 토끼가 눈에 띄어도 배반하지 않고 A와 협력을 해서 결국 사슴 사냥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와 C는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죠. B는 자연히 탈락이 됩니다. 다음 더 큰 사냥에서도 A, C, D, E, F 다 모이게 돼도 B는 자동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B처럼 사슴 중간에 배반을 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A와 C처럼 협력을 한 팀은 사슴 사냥에서 우호적인 관계로 다시 뭉쳐지게 됩니다. 각각의 어떤 집단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얼마나 보유하는가, 그것이 이제 성패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배신한 사람들은요, 집단 내에서는 승자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토끼 고기를 혼자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집단이라는 수준에서 보면 배신자들로 이루어진 집단은 협력자들이 집단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개하는 겁니다. 축구 선수들이 왜 협력을 하지 못했는가? 거기에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이기적으로 행동한 것들 때문에 집단은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협력이 등장한 집단들이 완벽하게 이기적인 집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훨씬 더 이득을 많이 얻는 집단으로 진화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이 집단 이론입니다. 자, 집단 선택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 선택에서는 이타 성향이 이기적 성향에 의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집단 간의 유유상종, 끼리끼리의 법칙에 따라서 협력하는 집단이 훨씬 더 큰 보수를 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기적인 집단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내에서 조직 소통 그리고 구성원의 정보 소통이 잘 일어나면 협력이 잘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속감이 높을수록 정체성이 뚜렷할수록 협력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집단 선택 이론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축구팀 이해가 가십니까? 집단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이 멀어져 가는데 사람은 진리를 말하네. 친구들은 쓰러져 가는데 날손이들은 알지 못해. 우리 같이 놀았던 세계 다 사라지려 해. 우리 그림자에
예, 노래 들었습니다. 초협력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5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협력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5가지 법칙. 그런데 그 다섯 번째를 말씀을 드릴게요. 5번째는 혈연 선택입니다. 혈연 선택. 혈연 선택이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핏줄은 못 속인다라는 거거든요. 예, 피는 콜라보다 진하다. 뭐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철봉을 하고 있었어요. 철봉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아이인데 철봉을 하고 싶었겠죠. 매달렸거나 아니면 턱걸이를 하려고 하는데 초등학교를 안 들어간 아이 같아요. 그런데 옆에서 엄마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꼭 허리를 잡고 이제 철봉을 하는 거를 도와주는 거죠. 아이는 계속해서 이제 엄마만 믿고 철봉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죠. 아이를 도와줍니다. 그 바로 협력인데 이런 협력이 왜 일어나는가, 왜 발생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혈연 선택입니다. 혈연 선택이라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게 가족 그리고 조상이 같다. 공동 조상이 주는 어떤 유대감이 결정적입니다. DNA죠, DNA. 같은 조상을 지녔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유대감이 강력하게 형성이 되고 더 사람들은 협력하러 애를 쓴다는 겁니다. 이 개체들이 같은 조상을 지녔다라는 그 유대감을 가진 개체들이 협력이 훨씬 쉽게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이타적을 행동을 하는 유전자가 이제 친척들 사이에서 다 공유가 되고 이러한 자연 선택을 통해서 협력이 번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데 당신의 목숨을 걸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내 형제 둘이나 혹은 사촌 8명이 빠졌다면 목숨을 걸겠다. 와, 이것이 혈연 선택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변을 해주는 그런 답변으로 유명을 한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밀턴의 법칙이라는 것으로서 내가 죽어도 내 유전자를 남기는 데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 아이들 형제들은요 유전이 2분의 1의 유전도를 적합도를 갖거든요. 뭐냐면 내 동생과 나는 부모로부터 50%의 형질을 물려받는 거죠. 사촌은 내 아버지의 동생이나 형제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8분의 1의 유전자 공유 정도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빠진 2명의 동생과 8명의 사촌은 같은 형질의 유전자를 갖는 거죠. 그것이 유전자 공유도 또는 근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친족 간의 유전자 공유 정도에 따라서 혈연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그 고전적 적응도는 한 유기체가 생식에 성공하고 그리고 내 유전자를 남길 가능성을 중시를 했는데 그거 말고 포괄적 적합도를 이론을 적용을 시켜보면 나도 물론이지만 나를 포함해서 나와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가까운 유기체가 다음 세대로 전달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내 사촌 조카하고 전혀 남남인 조카하고는 그 친밀도가 다르잖아요. 그것이 유전학적으로 볼 때는 포괄적 적합도에 의해서 나하고 비슷한 유전자를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을 그렇게 돌봤을 때 그 유전자가 다음 후세에 유전자를 남길 가능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혈연 선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피는 물보다 진하고 내 자식, 내 부모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유전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그러한 협력의 메커니즘이 작동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5가지 법칙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 5가지 법칙 여러분 어디까지 인정하실 수가 있나요? 이 책에서 밝히는 협동의 5가지 법칙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않을까 생각했던 순간들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나 많았어. 그냥 털어놓고 도망가고 싶었어. 그래 내 마음을 과연 알아줄까. 도망가지 말아줘 이제는 몰래. 솔직하게 말하고 이제는 떨어져 몰래. 만남이 있으면 이별은 항상 행복이니까. 그대로 시작해로 언제나 끝이 점이니까. 어겠어 너랑 어려움이 없겠지. 너는 이 너를 절대 잊지 않겠지. 어떤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전화 끝에 나가긴 싫다 말해. 어쩔 건데 네가 없는 세상에 난 잘 사는데. 날 더 뭐라게 하지마. 날 더 사랑하지마. 뻔한 말은 이제 하지도 난 않을 거니까. 작업해 오늘도 목에서 피려나게. 네가 나를 잡아도 돌아가지 않게. 강해져야 돼 난 너보다 더 달라져야 돼 너는 어제보다 더. 나를 좀 구해서 또 골라버려. 자는 맘 이렇게 서서까지 말야. 내 옷에 네가 좋아하던 브랜드가 묻어있었어. 나세요 맘이 와도 돌아가지 않을래. Alright alright. 내 맘이 또 변하기 전에 넌 빨리 도망가. 다 거짓말이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 진짜로 다 감정에 속였던 건 이제 우리 꿈에서만 아니 아니지 이제는 예, 오늘은 초협력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원래 그 어떤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 중에 이기적인 사람이 한 30%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협력적인 사람은 약 50%가 되고 그 중에는 무조건 이타적인 사람도 자리를 한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협력적인 사람이 훨씬 많네요. 그렇죠? 마틴 노악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협력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그 능력 때문에 생존을 하고 성공을 돕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조커한테 인질로 잡혀 있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한쪽 배에는 고담시의 시민들이 타고 있었고 한쪽에는 죄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떤 한쪽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기폭 장치를 누르지 않아서 서로 공생의 길을 택한 거죠. 모두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자, 협력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뒤에는 슬픔이 서있죠. 맞아, 행복한 기억은 가물하죠. 어두운 마음은 숨겨두었죠. 그렇다고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